예, 안녕하세요.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입니다. 그 마스크 벗을까요? 네.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예. 그 토론문 부탁을 받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육아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간 제한적인 시각으로 이 정책을 바라보지 않을까 고민이 많았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훑어보기 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먼저 살펴보았는데요. 그 2017년도에 발표하셨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을 살펴보시면 그 사회 서비스의 질적 그 수준을 높이는 것, 특히 이제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이제 사회서비스공단, 거기에 이제 보육교사가 포함하는 안을 발표했었고요. 그리고 누리 과정 재정 지원의 불안정성의 논란을 그 잠재우고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부모의 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고, 이에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게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였죠. 그 돌봄 사각지대인 초등 저학년 돌봄을 해소하는 것 등이 추진되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통해서 그 국정과제가 이제 진화하였는데요. 2018년도 저출산위원회가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정책, 그리고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좀 수정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정책은 뭐 출산, 육아, 휴직, 급여 사각지대 해소, 임금 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추진되었고, 또 이제 작년도에 그 포용국가 아동 정책으로 이 관련 정책이 좀 육아 정책이 그 방점을 찍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김근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 보육, 돌봄 국가 책임이 강화돼서 실제로 이제 국공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확대되었고요. 그 김근진 박사님이 이제 발표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립 유치원 공공성 강화, 에듀파인 도입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누리과정 지원금도 인상되었고요. 7년 만에. 그리고 아동 수당이 도입돼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까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11월생이다 보니까 첫째 아이가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도 아동 수당을 받고 있어서 되게 만족감이 크고요. 그리고 초등 돌봄 사각지대가 감소했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김근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양적으로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제가 그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평가하는 부분이 육아휴직 활성화입니다. 이게 양적으로나 수치적으로나 크게 증가하였고, 남성 육아휴직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아까 김근진 박사님께서 약간 아쉬웠다라고 계속 지적되는 부분이 좀 더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고용보험 기금이 크게 많이 고갈이 되었거든요. 이로 인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은 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 이제 임신 출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임신 출산 진료비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가하고, 정부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도 예전에는 이제 취약계층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중위소득 120%까지 증가해서 크게 확대된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 김근진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원래는 이제 사회서비스공단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죠. 이게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원래는 이제 30만 개 이상의 좋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줄여가지고 지금은 한 6만 명 정도로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비판받는 지점이 그 위탁 형태로 하다 보니까, 민간 서비스 사업자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제 공공성을 늘리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또 보육 서비스 질 제고와 이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비판받고 있는 지점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향후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 그 사회 서비스원의 역할과 운영 방안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예산 및 재정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아동수당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계속 지적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동수당을 받는데 실제로 이제 그 교육 비용이 더 드는 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15세 이상 아동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상의 문제, 아동수당 받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될 부분이라서 이런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적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누리과정 예산 역시 이제 유아교육 지원 회계 특별 회계로 그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쨌든 한시적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끝난 이후에 종료된 이후에 어떻게 예산 확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 예산과 재정 부분, 특히 이제 출산과 관련된 재정 부분에 가장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출산 수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양미선 박사님 과제하면서 봤는데 그 지역 간 편차가 너무 심하더라고. 이걸 중앙에서 통제를 안 하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지자체 간 인구 뺏기 경쟁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거를 뭐 어느 지자체에서 한 명 더 데려오는 형태의 정책이지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보육 지원 체계 개편, 이거 뭐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김건희 박사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장 보육 담당 문제, 그것보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연장 보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와 아동의 애착 문제가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이제 애착을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 밑에 두 개는 개인적으로 의도와 결과는 좋았으나 좀 과정상의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이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은 김건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크게 이제 법안이 두 개로 나뉘거든요. 지자체가 담당하는 법안이랑 초등교육법에 포함하는 법안으로 이제 갈등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자체가 담당하는 법안은 초등 돌봄 전담사가 반대하고 있고요. 초등교육법에 포함하는 안은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쨌든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아직도 갈등이 심한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초등 돌봄 전담사는 파업까지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되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생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돌봐주는 거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어쨌든 학교가 담당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뭐 초등교육법에 포함되진 않더라도 예산이 김근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진 않더라고요. 교육 재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교육부의 그 재정 지원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어떤 법안이 되든 그 설득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갈등만 지속되면은 그 피해 보는 것은 그 아이들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해결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공립 시설을 확충을 적극적으로 시행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죠. 이제 백선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뭐 공립이랑 사립 기관의 갈등이 있었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김건지 박사님이랑 같이 그 매입형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 관련 연구를 했는데 그 매입형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립에서 공립으로 진행한다는 과정에서 그 사립 유치원 교원들이 잘려야 돼요. 어쨌든 이제 그 공립 유치원은 임용 시험에 통과한 유치원 교사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리는 와중에 이제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매입형 유치원, 공영형 유치원을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 모집하는 과정에서 실제 들어온 거는 이제 양질의 기관이 아니라 좀 약간 테러에 몰린 기관들이 지원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양질의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은 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김근지 박사님께서 이 국공립시설 확충과 유관된 연구를 좀 하셨으니까 혹시 좀 이 부분은 좀 제대로 공과 과를 따져봐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간이 되시면은 그 추가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강민정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안을 제출했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한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은 유아교육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게 될지, 거기서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될지 소외받지 않도록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문재인 정부 그 유아교육 전문가분들께서 막 그 면담을 하다 보면 가장 아쉬운 부분이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이 좀 문재인 정부에서 부족한 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무 교육을 도입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재원 확보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책이 바뀌어 나갈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보 격차는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교육비 문제는 좀 향후 좀 문재인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과제입니다. 그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그 중고교생과 관련된 사교육비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문재인 정부 시기에서도 증가했다라고 평가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재 뭐 저희 연구소에서 간접적으로 그 유아 사교육비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정확한 통계가 없거든요. 유아 사교육비 실태 조사도 원래는 그 시행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없고, 또 얼마 전에 그 놀이 학원 급식 문제를 통해서 봤는데 놀이 학원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놀이와 관련된 정책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 놀이를 그 학부모님들이 그 고지고대로 놀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를 사교육으로 확장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런 그 학부모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나갈까도 이제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유형 아동 권리 협약 준수와 관련된 내용을 그 포함했는데요. 그 2024년에 저희가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7차 국가 보고서를 이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이제 2019년에 이제 5, 6차 그 국가 보고서를 이제 검토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나왔던 쟁점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 7차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때 어쨌든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김근지 박사님 연구에서 다 다뤘던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OECD와 비교했을 때 아동 예산이 확보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스마트폰 영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어떻게 해결할지, 유기 아동에 대한 보호, 그리고 아동 시설 환경, 특히 뭐 미세먼지, 성명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그 세부 과제들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동 관리 보장, 이 아동 관리 보장원이 그 생기면서 이제 어느 정도 보완이 됐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이와 관련된 법안은 아직 더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아정책연구소 도남희입니다. 오늘 백선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경기도 이제 그 보육발전 계획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를 보면서 제가 올해 이상하게 지자체와 강역시의 보육계획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오히려 제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도의 보육 계획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생각하면서 이제 먼저 어떤 것이 중요할까, 저도 이제 제 보고서를 완성하면서 몇 가지 점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영유아 보육법 11조 1항에 의해서 보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중앙 정부부터 광역 단체, 그 다음에 시군구까지의 보육 계획의 그 필수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중장기 보육이라는 것이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조항에 있는 것은 어린이집 수급 계획,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 계획과 목표를 꼭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전제로 경기도의 보육 발전 계획도 그거에 준해서 했는지, 또는 제가 참여한 2017년에 복지부의 중앙정부 보육계획을 참고하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올해와 같이 특히 코로나 같은 상황이라던가 세계가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갈 때는 이런 5년간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보육 환경 또는 그러한 환경에 대한 분석 등과 정책 수요에 대한 파악이 없이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고, 오타가 있네요. 보육 발전 방향 설정과 핵심 정책 과제를 수립을 통해서 그 내부의 다양한 정책 분석이나 수요자의 요구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이제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기본이나 기준을 알고 그것을 살펴보거나 실제로 비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도 이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 보육 계획을 본다면 광범위한 경기도의 지역 특성 파악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백선정 박사의 어떤 심사를 보고회 갔을 때 느꼈더니 북과 차이도 심했고, 그다음에 도농 도시 간의 차이도 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 확성이 파악되어서 중앙 보육 계획이 세워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제가 좀 한번 훑었습니다. 보니까 전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경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세대 유입은 있으나, 가구의 유입은 있으나 영유아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세 인구 감소율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데 이거는 경기도 내에서 출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유아 인구가 감소하면서 어린이집 수라든가 이용 아동 수가 동시에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개발 신도시에는 이제 아마 그 주거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이라든가 교육시설 같은 보육시설과 교육시설을 같이 계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영유아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걸로 추측이 되고요. 그렇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농 복합 지역이라든가 농촌 지역은 영유아 수가 감소한다는 것이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그래서 많이 참고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굉장히 확대하고 있는 40%를 향해서 가고 있고, 현재 제가 초기에 들은 걸로는 20몇 %대를 지금 28%로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영유아 비율이 굉장히 낮고, 또 의외로 지금 가정과 민간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가정의 설치율이 높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보육 환경의 가장 특징을 얘기한다면 영유아 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보육 지원이 더 돼야겠다는 것이 저는 이제 특징적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 보육 정책의 변화를 나름 정리를 해보았고, 제가 이게 굉장히 해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제 연구에도 도움이 되지만 묘하게 1차 중장기 계획부터 현재 3차까지 중앙정부의 보육 계획과 굉장히 시기적으로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엔 싫지 않았지만 제가 다른 보육 계획을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전국의 보육 계획을 세우는 광역시, 그 다음에 큰 지자체들을 보니까 중앙정부와 전혀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일치하지 않는 지점의 보육계획이라는 굉장히 붕뜨기 쉽고, 중앙정부라든가 궤를 같이 하지 않으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그 계획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1차에서는 최초에 세웠고 보육 공공성을 오히려 강조했고 일하는 부모의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년 계획은 그 중앙 계획과 맞추기 위해서 아이사랑 플랜이 잠깐 2년을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2년에 그 전이기를 또 계획을 세웠고, 그다음 여기에서는 오히려 좀 현재와 맞는 굉장히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도, 수요자 맞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이렇게 어떤 질에 노력하는 수요자 맞춤, 이런 특징적인 것이 오히려 2개년 계획에서 더 돋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계획에서는 아이가 즐거운 열린보육, 전 이거 제목이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가 즐거운 열린보육 어떻게 할 거지? 그런데 그래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했으나 실질적으로 성과는 보육의 공공성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대표 사업에서는 그래도 아이러브몬 카페라던가 아니면 가정 보육교사, 우리가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 돌보미 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사업들을 제공해서 굉장히 인상적인 어떤 사업들을 다른 시도에게 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를 보면 제가 이제 한번 다 붙여봤어요. 3차 계획을 백선영 박사가 이제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붙여보고, 그러면 제 민선 7기의 그 현재 도지사의 공약 사업을 이 주제에 붙여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현재 3차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에 그래서 의미를 해봤습니다. 근데 재미나게 두 가지의 목표, 보육 비전 아래에 그 목표가 뭐냐 하면은 이제 보육 비전은 좋아요. 모든 아이를 소중히 여긴 새로 경기도, 이것이 경기도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모든 아이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그 보육을 실천하겠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프라는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신뢰도를 제고한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보통 보육 계획에서 나타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어떤 주제로 가름이 되어서 어떤 그 주제 이슈의 어떤 유형별 구분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세 개는 독특하게, 제가 왜냐하면 중장기 보육 계획을 한 시도나 광역시 봤을 때 대상은 주로 어떤 큰 이슈 안에 들어갔는데, 이 경기도의 3차 중장기 보육 발전 계획에서는 특이하게 교직원 역량 강화, 학부모 양육 기반 확대, 그다음에 영유아 건강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오늘 백선영 박사님의 발표를 통해서 왜 그랬는지 설명을 이해해서 좀 이해는 쉬워졌지만,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발제문을 봤을 때는 이것이 대상별로 이거는 또 되어 있다. 그러면 경기도의 보육 발전 계획은 어떤 주요 이슈 2개와 인프라와 서비스에 관한 아래가 아니고 동등하게 어떤 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계획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앙정부의 지난 저희 3차 보육 계획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직원의 역량 강화, 세 번째가 보육의 질 강화, 아니 세 번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다음 네 번째가 부모 양육 지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서비스가 품질 제고보다는 신뢰도 제고에 더 역점을 이제 맞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경기도가 국공립 비율이 낮고 민간이나 가정의 비율이 높은 걸 볼 때 이게 더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은 들고, 아마 이후에 보육 발전을 계획을 세울 때는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관리 시스템 제도라든가 이런 거에서 아마 보다 이제 높은 보육의 질 제고들이 이제 새로운 주제로 대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민선 7기 도지사님이 굉장히 파퓰리즘 같은 걸 인식을 하시고 어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보편화된 정책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공약상학을 이 보육 비전과 목표에 비추기 위해서 제가 같이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을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 합충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의 질 제고는 아마 지금 현재의 목표인 인프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 굉장히 부합되는 주제로 공약 사업으로 제시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제고는 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상에서 그 국공립 비율을 높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않은
기대하지 않았던 질의 문제를 가져오는 어떤 국공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도 이제 이후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공약 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와 아이사랑 놀이터 확대.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 2개년 계획이라던가 현재 제가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그 대상별 그 강조에서 나타난 학부모의 양육 기반을 확대하는 거를 초점화해서 더 이제 공약 사업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제가 이제 평소에 그 영유아의 급식이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 이 경기도 보육 발전에는 영유아의 건강권이 아예 명시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가정에도 그렇고 기관에 동시에 과일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과일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즘에 부모들이 바쁘고 굉장히 이제 특히 맞벌이인 경우에는 그 식사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비타민의 비율이라든가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이제 국가 영양 사업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저소득층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기도 내에서 이런 걸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학부모의 양육 기반을 확대하는 거에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굉장히 중앙정부와 또 궤를 같이 하고 있고 어떤 거는 경기도 특유의 강조되는 어떤 사업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지만 이후에 이제 또 올해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내년쯤에 아마 이제 경기도도 제4차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실 것 같은데 이제 이후에 이런 논의와 함께 새로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하는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영유아 수가 줄어들므로써 우리는 이제는 소수 정예주의 아니면 아이들이 적더라도 그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쳤네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성과를 이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보육 발전과의 어떤 공약사과의 연계성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이제 수요자 체감형 정책 선호에서 중요했던 것은 우수기관 중심이 아니고 공정하게 모든 어린이집의 어떤 시스템이나 관리가 그 관리 시스템 하에 될 수 있도록 체계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를 덧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보육 개혁들이 좀 발전되어서 미래에는 굉장히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그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야 하므로 약간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혁신적이고 새로운 주제들 우리가 계속 해왔던 어떤 보육의 질 제고, 공공성 확보, 교사 역량 강화, 학부모 지원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지만 그 내용을 좀 더 참신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추가돼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리지만 그 맞물리는 내용들에게 어떤 성과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지역의 특성이 반영되어서 이제 지역 간 차이를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 굉장히 남북 차이라는가 도농 간의 차이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 다음에 좀 거시적인 비전 우리가 그 전에 해왔던 거라던가 아니면은 성과를 쉽게 낼 수 있는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에 집약을 하다 보니까 상황이 변하면 그거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거시적인 비전을 가지고 중점 공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책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나 핵심 과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목표가 있지만 그 안에 아까 제가 이제 좀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떤 서비스의 유형과 대상을 같이 이제 전체 보육 발전 목표에 붙였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서비스의 유형이라던가 그런 보육 그 목표들이 있을 때 그 목표 안에 각 그 수요 대상자들이 어떻게 혜택을 받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래 같이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강조했지만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어떤 혁신적인 보육 정책들이 구상이 되어서 이후에는 좀 우리가 새로운 상황에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위기 상황, 코로나라든가 이런 거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보육 계획들이 되어서 경기도가 특히 그런 걸 앞서 주신다면 전국의 축소판인 아마 이후에 오는 중앙 정부의 보육 정책에도 영향력을 가지고 타
도라던가 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